새누리당을 27일날 탈당한다라는 비박계는 탈당을 하자마자 곧바로 국회에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원내교섭단체는 20석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교섭단체가 되고 안 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안 되면 그냥 무소속과 똑같은 당입니다. 제가 옛날에 의석수 6개인 정당의 대표 비서실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당은 국회 의사 진행에 대한 어떤 발언권이나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정부에서 주는 그 정당 보조금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또 국회 의사 진행이나 국회 또 각종 상임위원회에 자리를 차지하는데도 교섭단체가 우선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으로나 국회직이라는 자리에 대한 측면으로나 또 국회의 각종 공간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회 본관 내에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이냐 아니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고요. 작은 정당은 그냥 무소속들이 모여있는 것과 크게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지금 탈당하는 이 비박 탈당파들은 자기들 말로 지금 34석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기존 새누리당을 가짜 보수로 규정하고 가칭 개혁보수신당이라는 이름의 당을 등록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혁보수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2013년부터 이런 보수로는 안 된다. 개혁적인 보수가 돼야 되고 안보는 튼튼히 하더라도 경제나 복지나 노동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개혁보수의 미래라는 책도 썼고 또 제가 하던 모임의 이름을 이 개혁보수 모임이라는 어떤 이 입장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보수를 이분들이 좀 빌려가는데 기꺼이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나가버리면 기존의 야권의 지금 271명에서 이분들이 30명쯤 나가버리면 200명이 넘어버립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식물국회를 벗어나는 의석수가 180석 이상입니다. 즉 국회 300명의 5분의 3 이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지금 30명 이상이 나가버리면 지금 야당 의원과 포함해서 200석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이나 법에서 자신들의 합의만 이루어낸다면 뭐든지 국회 선진화법 절차하고 관계없이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당은요, 이 유승민 의원에게 지금 여러가지 정당에 관련되는 정책을 일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주요한 어떤 정당의 이념을 유승민 의원이 만든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개혁보수고 개혁보수를 하기 위해서 탈당하기로 했다. 그래서 새로운 당의 정강 정책은 개혁보수적 입장에서 나올 것이고 이 많은 가치들이 거기에 담길 것이다. 안보는 우클릭, 정책은 좌클릭 기조를 밝혔는데요. 안보는 정통 보수를 견지하고 민생, 경제, 복지, 교육, 노동 등은 새누리당보다 훨씬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 근데 개혁적인 것이 꼭 경제민주화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잔류한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진 목사를 내정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인데요. 과거에 구로동 일대에서 노동운동을 오래 했던 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새누리당의 지금 친박의 비대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참 세상 오래 살다 볼 일입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는 이 국회에서 혁명적 수준의 새누리당 혁신을 통해 혁신과 대통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이룰 비대위 위원장으로 임명진 전 당윤리위원장을 모시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임명진 목사와 비대위 구성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상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새누리당도 개혁적 관점으로 개혁보수 신당 탈당파들과 더 경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진정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너져가는 가치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같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정치권과 일체 안 만납니다. 여기저기서 만나자는 이야기가 요 근래 좀 자주 옵니다. 둘이가 갈라지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그러나 생각도 하지만 저는 이제는 마이웨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안팎의 인물들 많습니다. 굳이 저 같은 사람 없어도 그들은 잘 할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기존의 보수가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박이나 친박이나 특히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비박들은 새로운 어떤 틀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이 자주 연락하며 개헌연대라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을 뺀 모든 정파가 개헌을 고리로 공감대를 가지고 모이고 있다. 김무성 측에서는 중도 빅텐트를 설치해서 대선 후보를 경선하는 큰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다양한 정파, 민주당의 비문부터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 나중에는 친박도 들어오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목적은, 공통점은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 개헌을 전제로 여기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붙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이 최근에 자주 만나고 있고 이들은 아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과도 연락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무성 의원 측은 연대에 대한 교감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 비박계와 이들을 하나로 묶어 빅텐트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만 보수 신당파의 또 다른 인사인 유승민 의원은 아직 개헌과 연대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종인 의원은 당 안팎 인사를 많이 만나고 있다는데요. 최근 김종인 의원이 만난 사람은 박원순, 이재명. 근데 이 두 사람이 최근에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만나서 잘했다고 격려를 했다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근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답니다.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광주에서 새누리당 분당에 대해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 이렇게 깨진 것은 처음이라면서 만만치 않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민주당 안에서 이 개헌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탈당을 해서 이런 제3지대에서 개헌을 전제로 해서 모이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국민의당은 어떨까요? 국민의당은 개헌을 당론으로 어젠가 채택을 했죠. 그리고 개헌을 전제로 한 이 특위에 지금 매우 적극적이고요. 민주당의 비문계도 문재인한테서 뛰쳐나와라. 그렇게 하면 여야를 다 틀어서 개헌을 전제로 모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과 김종인 이 두 사람은 안 의원이 2011년 대선에 나오려고 할 때 만났다가 사이가 나빠졌는데, 최근에는 이들이 이 두 사람의 사이도 친해졌대요. 특히 김성식, 이상돈, 이태규 의원 등이 이 비박계하고도 또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고, 이상돈 의원은 이 새누리당 분들하고도 잘 알잖아요. 김종인과 더불어서 지난 대선 때는 새누리당에 있었죠. 비대위원도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 반기문 사무총장하고도 같이 하자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손학규 전 대표도 개혁 세력이 한국 정치의 새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손학규, 안철수, 김종인, 정의화 등이 최근에 차례로 만나서 개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 노회에서 손학규 계보는 지금 10명이 있죠. 한 명 의원은 수원인가 계시는 분은 손학규 전 대표한테 의리를 지킨다고 벌써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같이 실행하자, 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박원순 두 시장은 2020년 21대 공천 때까지 이렇게 딱 이번 대통령 임기는 그때까지로 제한하고, 원래 이번에 뽑히게 되면 2018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하니까 얼마입니까? 23년 2월까지가 임기인데 2020년 4월에 임기를 끝내자는 겁니다. 절반도 안 하는 거죠. 비박계 신당도 여기에 적극적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여기에 동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만 빼고 정치권에서 모두가 여기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이 60-70%가량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자, 박 대통령이 대통령제의 폐해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는 바람에 이제 개헌 찬성 세력이 엄청 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개헌이 어떤 형식으로 될 것인가? 저는 대선 전에 개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3지대 정당에 주로 모일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정부가 사인을 하겠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2020년 4월 이전으로 하고 그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2018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가 아마 다음 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치르는 첫 선거일 거라고 봅니다. 큰 선거, 전국 단위. 여기서 국민투표도 같이 붙이자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개헌 세력들이 하나 분명하게 국민 앞에 약속해야 될 것은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국민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안보를 뒤흔들고 경제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재벌들, 거대 경제 세력들이 경제를 가지고 노는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헌 세력은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선거를 같이 해야 되는가 하면 유언 집정부제를 하려 하면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폼밖에 없고 안보하고 외교만 한다 그러고 나머지 총리가 국회에서 뽑는데 장관들을 다 임명하고 힘이 최고 셉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껍데기인데 국민들 보고 껍데기를 뽑아라 하고 자기들이 국회에서 모여서 장관도 뽑고 총리도 뽑고 여러가지 주요한 직책들도 다 나누면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죽자고 대통령 직선제 쟁취했더니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넘겨주느냐.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부패했을 때 국가 안보와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개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시켜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답을 먼저 좀 하길 바랍니다.